네, 안녕하세요. 2주차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 두 번째 단계. 지난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응급상황 행동 요령 단계 중에 첫 번째 체크 단계를 설명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전화, 콜 단계죠. 응급의료기관에 전화하는 거, 구급대에 전화하는 거. 자,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음, 어떤 사람을 시켜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급대가 무전으로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일반인에게 그 시켜서 전화하도록 하는 거,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 중에 아무나,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그 요청에 따르지를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느 한 사람 특징을 지목을 해서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같은 신고를 하더라도 뭐 거기 아줌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상대가 기분이 좀 언짢아할 것 같은 그런 표현은 삼가하는 게 좋겠죠.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줌마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뭐 여자분을 지칭할 경우에는 거기 뭐 못생긴 여자분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예쁘게 생긴 여자분 뭐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어떤 의상 색깔이라든가 소지품 이런 것들을 지목하면서 예를 들면 모자 쓴 거기 여자분 모자 쓴 사람이 많으면 거기 뭐 색깔을 특정해서 검정색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 여자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계신 남자분 뭐 이런 식으로 지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목을 하면서 AED 기계를 가져다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게 좋겠죠. 아까 영상에서도 그 경우는 반대의 경우죠. 무전으로 요청 신고를 수상인명구조원이 워치타워, 고지전망대 워치타워에서 듣고 AED 기계를 일반인을 시켜서 현장으로 가져다 주라고 오히려 시키죠. 자, 여기 보면 119 구조 요청을 할 경우에 절대로 전화를 먼저 끊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물론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처음에 완벽하게 설명을 잘 했다라고 하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화를 끊어도 큰 지장은 없을 수가 있겠지만 위급한 현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일반인이 현장에서 목격자인 최초 발견자 일반인이 구조 요청 전화를 할 경우에는 아주 숙달된 노련한 응급처치 요원도 혹시나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인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절대로 전화를 먼저 끊지 않고 119 전화를 받는 그 구조센터에서 어떻게 하라고 처치 방법을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기 전까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화 단계에서 우리가 단순히 환자가 쓰러졌어요. 환자가 쓰러졌고 주소지를 얘기하든가 아니면 현장의 장소를 설명하고 이쪽으로 빨리 와주세요. 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구급대가 출동할 때 어떤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준비를 해서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전달이 좀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또 아셔야 될 것이 구급차 환자 탑승 수는 몇 명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구급차에는 환자죠. 환자 탑승 수 한 명밖에 탑승이 불가합니다. 한 명만 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운전사, 보조 하시는 응급 요원, 그리고 보호자 이런 분들은 탈 수가 있겠지만 환자는 한 명만 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무슨 뭐 미니 버스 수준으로 어떤 구급차가 개발이 된다면 뭐 그
환자용 구급처치가 가능한 그 침상, 뭐 여러 개를 줄 수도 있겠지만 또 현재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명만 탈 수가 있습니다. 구급차 도착 시간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10분보다는 좀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 케어 단계이네요. 위급 상황 시,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 첫 번째 체크 단계, 두 번째 콜 전화 단계, 세 번째 케어, 바로 처치를 하는 단계에 대해서 공부해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주로 심폐소생술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죠. 심장이 멎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정지가 벌어졌습니다. 4분이 지나면 뇌세포 손상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인명구조 요원, 수상인명구조 요원은 3분 구조를 목적으로 인명구조를 실시한다고 했었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6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완전히 손상되는 그런 정도의 시간입니다. 10분이 지나면 아예 복구가 불가능이죠. 그래서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최초 목격자, 최초 발견자가 일반인이 됐든 뭐 구급 요원이 됐든 의료진이 됐든 최초 목격자가 이 과정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언론에서도 여러 번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다시피 몇 분의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몇 분의 기적이라고 할까요? 여기 보시면 답은 나왔죠? 4분의 기적. 그래서 우리는 수상인명구조요원은 3분 이내의 구조를 목표로 구조활동을 펼치고 4분 이내에 재빠르게 육상으로 환자를 이송해 오자마자 아까 영상에서도 CPR을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3단계 케어, 처치 단계에서 CPR 여기 보시면 CPR은 그러면 언제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언제? 4분의 기적이니까 3분 지나서 4분 정도에 실시하면 될까요? 자, 볼까요? 아니죠. 4분이 되기 이전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 체크 단계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시간? 최대한 빨리. 1초 만에 체크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상인명구조요원은 3분 되기 이전에 구조를 목적으로 해서 4분 이전에 케어, CPR을 실시한다. 자, 그러면 시작은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 그만둘 수가 있을까요? 그만두는 경우는 내가 CPR을 그만해도 되는 종료 시점은 한번 볼까요? 자, 소생했을 때 아까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스스로 호흡을 하고 심장이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CPR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너무나 쉬운 거죠? 119가 도착했으면 여러분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응급의료 진들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할 거기 때문에 119가 도착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자, 119가 도착하는데 10분 이상 걸린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CPR을 10분 이상 동안, 심한 경우에는 40분 이상, 1시간 정도도 CPR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이 부분은 뭘까요?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이 부분은 조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흔히 쓰는 말이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냥 심정적으로 죽겠다, 힘들다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상인명구조 요원이
구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상인명 구조 요원마저도 구조 활동 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출혈이 굉장히 심합니다. 출혈이 굉장히 심하고 물을 많이 먹어서 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겨우겨우 환자를 이송해 와서 CPR을 실시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가상입니다. 뭐 뇌에 심각한 출혈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실시를 했지만 점점 출혈이 심해지고 눈이 이렇게 희미해지면서 의식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심각한, 정말로 죽을 것 같을 때는 그만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듯이 심폐소생술 CPR을 처음에 했던 사람과 달리 앞에 있던 사람과 교대했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굳이 혼자서 힘들게, 본인도 힘들고 환자한테도 리드미컬하게 규칙적인 심장 압박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대자가 있을 때는 본인이 혼자다 할 필요는 없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만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에 항상 의식이 있는 환자, 다시 말하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법적인 내용인데 남의 신체를 함부로 만진다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응급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함부로 손을 댄다거나 건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과 신체를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함부로 그 환자를 처치해 주고 나서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한다. 예. 그래서 조금 함부로 내가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만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으로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자, 이거 볼까요? 아까는 우리가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좀 당황해서가 60% 이상이었죠. 요번에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이유, 그 중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 또 봤더니 책임 소재가 무려 54.9%예요. 좀 비슷하긴 합니다. 방법을 아예 몰라서, 모르면 또 자신감이 또 당연히 없게 되겠죠. 이 부분도 비슷하네요. 50.1%. 그래서 괜히 잘못 만졌다가 혹시 내가 완벽하게 그 기술을 하지 못하면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지? 잘못됐을 경우엔 내가 뭐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법적인 측면을 한번 보면 앞부분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제는 2008년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제5조 2항에 보면 선한 마음으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선량한 마음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상에 대해서, 사망 또는 상해죠. 사상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다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사망은 형사책임을 지기는 지네요. 단지 그냥 감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책임이 과연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찬찬히 한번 볼까요? 재산상의 손해. 아까 설명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미리 영상을 처음에 한번 보여줬죠? 거기 보면 물론 이제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상의 탈의 상태에서 수영복만 입고
가슴 부위는 맨살이었죠. 이 과정을 이제 마치고 나서 뒷부분에 종합 영상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장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인 경우에는 뭐 비키니 수영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의에 그 비키니 브라가 있죠.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 심폐소생술과 AED 기계 사용은 맨살에 해야 됩니다. 맨살에.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뭐 창피할 것도 없어요. 환자는 당연히 창피할 거 없겠지만은 실시를 하는 요원도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도 환자기 때문에 창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상 손해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비키니 수영복을 응급 상황에서는 끈을 풀고 매듭을 풀고 이럴 경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가위로 자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영복이 예를 들어서 고가의 굉장히 명품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수영복을 가위로 잘랐으니까 손상을 입힌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수영복 물어내라. 마치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뭐 그런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 그거에 해당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사상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기 고의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중대한 과실은 뭐냐? 아주 큰 과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은 너무나 당연한 경우인데 아주 약간만 주의를 기울여도 뻔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실수를 했다. 이것이 바로 중대한 과실입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응급지치 요원이면 당연히 너무나 알 수 있는 건데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약간만 주의를 기울여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아서 과실이 발생한 걸 우리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상해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아예 지지 않는 거죠. 보통 우리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은 갈비뼈나 흉골이 부러질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감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또 설명을 하겠지만 현장에서 처치한 응급처치 요원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소생하는 경우에는 구급대가 현장에서 의식을 찾고 구급대가 도착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소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CPR을 계속 해야 되죠. 이미 사망하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시체가 된 경우에도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인계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망에 대한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바로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의사가. 그래서 여러분 손에서 사망이 확정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할 것도 없이 보통의 경우 사람을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결과론적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형사 책임을 질 일은 없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졌다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의사, 간호사, 뭐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 뭐예요? 수상구조사, 수상인명구조요원 이런 사람들은 응급의료 종사자인가요? 아니죠.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를 볼까요? 응급의료 종사자,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 의무자,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말합니다. 자, 수상구조사. 수상구조사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30조의 2에 나오는 수상구조사죠. 수상구조사는 뭘까요? 예. 의료인은 아니죠. 의료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생존 사슬을 한번 볼까요? 아까도 살펴보았다시피 3C라고 하죠. 응급처치 행동요령입니다. 행동요령. 체크, 콜, 케어. 신속한 체크, 최대한 빨리 체크. 콜, 전화를 하는 아까 요소, 어떠한 것들을 전화를 하면서 알려줘야 되는지를 아까 살펴보았죠. 신속한 CPR, 4분이 되기 이전에 CPR을 실시합니다. 신속한 AED 기계. 자, 이미 병원으로 간 다음에는 효과적인 전문적인 소생술. 이 부분은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거죠. 어디까지 하는 걸까요? 여기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3. 응급처치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한번 볼까요? 자기 자신의 안전 확보.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구조하려다가 내가 죽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위험에 처한 한 명이 돌아가시는 거에 더해서 구조하려다가 여러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가 않게 되겠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동의를 구합니다. 저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자, 생사 판정은 금지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내 손에서 마취도 시체에다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하더라도 구급요원이 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실시를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의약품 사용 금지. 함부로 알지 못하는 의약품을 투여했다가는 병원에 이송해서 다시금 또 세척 그 부분을 좀 닦아줘야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함부로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응급처치의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응급처치의 범위 내에서만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CPR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